이러한 풍토 아래에서 노동운동은 장기간 불모지대로서 존속할 수밖에 없었다. 6.25 이후의 오랜 기간 동안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 대부분이 보신책에 급급한 피해망상증 환자가 되어 노동운동은 생각도 말아야 할 터부가 되었다. 야당은 물론이요, 권력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노동 문제만은 언급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노동자들 자신도 아예 참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득책으로 되어버렸다. 전태일의 외로운 투쟁은 바로 이와 같은 가열한 탄압과 무거운 침묵의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바보짓이나 많지 무모한 것이었다. 그것은 도대체 될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가 싸우면 싸울수록 그는 1층 무거운 벽에 부딪혀갔다. 그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싸워도 세상은 관심조차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동료인 노동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그와 합세하여 투쟁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처럼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혹독한 상황에다 노동자들의 참상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보아 그는 생명을 건 투쟁이 아니고는 이 철벽을 돌파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나 혹독하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중이 이렇게나 무관심하고 무기력하지 않았던들, 그가 이런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당시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70년 10월 7일, 그는 모처럼 만에 세상의 무관심의 벽에 일각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 희망은 잠시 반짝이다가 다시 사라지려 하였다. 신문 보도로 인해 잠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참상에 관심을 가지는 듯했던 사회 여론은 다시 잠잠해지려 하고 있었다. 잠시 동요되었던 노동청과 기업주들은 몇 차례 노동자들을 속이며 시간을 끌다가 사회의 관심이 평화시장에서부터 멀어지자 다시 배짱을 내밀었다. 오히려 경찰까지 끼어들어 제약은 더욱 심해졌다. 10월 7일 이후 한동안 술렁대던 노동자들은 다시 깊은 체념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0월 24일에 데모가 실패로 돌아간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자세가 확고하지 못한 데 있었다. 기업주들이 작업장에 문을 닫고 내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왜 그것을 뚫고 나오지 못했던 것인가? 경비원과 형사들 수십 명이 곤봉으로 막는다고 해서 왜 수백 명이나 모인 노동자들이 순순히 해산당해야만 했던가? 삼동의 회원들은 어째서 확고한 자세로 모인 노동자들을 규합해 데모를 결행하지 못하고 기업주, 경비원, 형사들의 눈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우물쭈물하고 있었는가?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흔들리고 우물쭈물했기 때문에 노동청과 기업주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깔보고 점차로 무성의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10월 24일 데모 이후 전태일은 더 이상 기업주 측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11월 7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것은 친구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다시 그들이 타협적인 태도를 청산하고 싸움에 나설 기회를 기다린 것에 불과했다. 그날 2층 경비실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옆에 있는 한 친구를 돌아보고 11월 7일까지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 친구는 그러면 다시 한판 벌이는 거다라고 대답했다. 전태일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번만큼은 몇 사람의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반드시 데모를 성공시키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거는 단호한 투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억압의 벽 아래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관심을 포기하고 침묵하고 있는 사회의 저 두터운 무관심의 벽을 깨뜨리는 것도 진정서나 말로 하는 호소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타는 육탄의 항의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 억눌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통곡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위축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하려고 그는 병든 육신을 통곡의 횃불에 바치기로 한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불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빛을 던진다. 불꽃이 아니면 침묵의 밤을 밝힐 수 없다. 허덕이며 고통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삶의 길을 비추는 것은 오직 불꽃뿐, 불타는 노동자의 육탄뿐. 얼음처럼 굳고 굳은 착취와 억압의 무관심의 질서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어가는 노동자의 참혹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불꽃뿐이었다.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고 해도 좋다.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뭉친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 아름다운 색깔의 향을 피우겠다라고 하면서 그 향내를 맡으면 덩어리는 저절로 풀어져서 다시는 뭉칠 생각을 아니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원섭에게 그는 너는 또한 보지 않을 수 없을 걸세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대학가 근처에서 살면서 그는 학생들이 자유와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부르짖으며 시위하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노동청 기자들이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던지고 협조를 약속하여 그것이 마침내 평화시장에 관한 신문 보도로 발전했을 때 그는 불의한 억압의 손길에 의해 강요되었던 침묵은 반드시 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10월 7일의 신문 보도를 접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자각의 물결. 당황한 억압자들의 동요. 더구나 때는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론이 힘을 발휘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여기서 그는 그의 죽음이 어떤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 무렵에 그는 친구들에게 간간히 지나가는 말처럼 나 하나 죽어지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말하는 일이 잦았다. 그는 마침내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회의 건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로 했다. 이 결단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전태일의 사랑의 결단은 바로 인간답게 살려는 삶의 의지의 폭발이었다.